안녕하세요. 모든 재테크를 검일처럼 연결하는 재테크 슈퍼거미 법학자 훈훈입니다. 저는 젊은 부자님들이라고 애칭을 지었는데요. 줄여서는 전부라고 하겠습니다. 전부님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년 1월 20일 수요일 새벽 5시 43분입니다. 이제 출근 시간이 3시간밖에 남지 않았어요. 오늘은 제가 라이브 방송이라고 위에다 써놨는데 사진 위에 라이브 방송이라고 써놓으면은 제가 MTS 켜고 바로 찍는 방송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제가 전부님들과 함께 실시간으로 하는 라이브 방송은 아니지만 일반 방송과 조금 다른 점은 제가 이제 준비한 자료만을 설명하기보다는 MTS로 좀 실시간으로 보면서 제가 느끼는 관점을 좀 더 어떻게 보면 애드립이 좀 더 많은 방송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제가 구독자 한 3,000명 정도가 되면 지금 한 1,500명 정도 되는데 그때는 캠을 켜고 직접 이제 얼굴을 내놓고 소통을 하는 라이브 방송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1월 20일자 발표니까 19일 코로나 확진자 수는 300명대 후반으로 예상이 되고요. 다행히 월, 화, 수 3일 동안 300명대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조금만 힘내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어제 주도주였고 20일에 주요 증시인 기아차, 현대차 주가 전망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하락하고 있는 이제 제약바이오주, 뭐 대웅, 셀트리온도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언제쯤 반등을 할 수 있나. 그리고 MTS를 켜고 미국장도 한번 살펴보고 내일 증시 흐름도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새벽 방송에 미리 양해 말씀 드리는 거는 제가 약간 정신이 좀 몽롱한 상태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목차는 19일에 증시 흐름, MTS를 켜고 한번 보고 기아차, 현대차 20일 주가 전망, 그리고 대웅, 셀트리온 주가 전망, 뭐 제 관심주 리뷰 정도로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5시 44분이에요. 미국 장도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 출근도 이제 얼마 안 남고. 근데 그나마 제가 출근 전에 유일하게 있는 시간이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는 회사를 다니면서 이제 여러 개 사업장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직장인 하면서도 뭐 대학 강사도 하고 있고 뭐 북카페, 펜션, 농장, 경매 강사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많은 직업만큼 다양한 사회의 흐름을 읽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들을 직장인, 부업, 투자자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증시 항상 시작하기 전에 코로나 확진주하고 나스닥 뭐 상위지수 이런 것들을 검색을 하는데 코로나 확진자 수는 일단 뭐 379명으로 검색이 되고요. 물론 정확한 건 아니고 이거는 이제 참고 자료로만 사용하고 있고 공식 발표를 더 신뢰를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나스닥은 1.55% 상승하고 있고요. 아직 종료는 안 됐죠. 상위 지수는 조금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항상 검색을 하는 거고 저는 사실 구리값까지도 검색은 하거든요. 구리값도 조금 빠졌지만 그래도 어쨌든 상승세에 있는 거 맞고요. 환율도 항상 검색을 해봐야죠. 네. 그러니까 이런 환율 같은 경우는 특히나 환차익을 노리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뭐 빠져나가거나 이런 것들 뭐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꼭 해야 되고 증거사 예수금이나 이런 것들도 뭐 한 3일이나 5일 정도에 한 번 정도는 좀 체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 증시를 장 마감을 했는데 보시면은 테슬라가 정마감이 아주 안 됐네요. 1.99%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테슬라를 100주 정도 들고 있는데 산지는 한 달 좀 안 된 것 같은데 12월 21일에 산 것 같은데 제가 S&P 500 편입되는 날 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니콜라도 상승 중이고 아무래도 과거 사례를 보면은 미국 대통령 취임식 직전엔 이렇게 상승을 많이 했고 한동안은 이렇게 장이 좋거든요. 이런 것들도 그대로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당연히 미치겠죠. 그리고 일단 코로나 확진세가 줄고 있다는 부분은 언택트주들 뭐 이런 재택근무나 포장박스 한참 잘 나갔었던 간편식품 이런 것들 배송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다소 약세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 뭐 미국 같은 경우에 사실 아직도 확진자가 많이 나오니까 뭐 여전히 넷플릭스라든지 뭐 이런 팡주들이 잘 나가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확진자 수가 확 줄어서 그런 것들의 증시 변화도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택트주죠. 뭐 항공, 여행, 조선, 레저주 이런 것들이 앞으로 살아날 것을 당연히 예상을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대비들도 일정 부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리바바도 좀 많이 빠졌었다가 지금 상장 폐지는 안 하기로 하면서
이제 일정 부분은 최근에 상승을 하고 있고요. 니콜라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뭐 한화랑도 관련이 있는 주식이고 또 그린 뉴딜이 어떻게 보면 좀 대표적인 주식이기 때문에 항상 추이는 이렇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은 아무래도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이 그래도 빅 이벤트죠. 당장 내일이 있는 것들이고 미국 시간으로는 20일이고 한국 시간으로는 내일인 21일에 취임식을 앞두고 있는데 어쨌든 임기 초부터 다양한 부양책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고요. 역대 취임식은 항상 미 증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한국 증시에도 일단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바이든의 슈퍼 경기 부양책으로 1조 9천억 달러니까 약 3천조 정도 되죠. 그렇게 풀겠다는 것은 긍정적인데 다만 미국에 이제 돈이 많이 풀린다는 것은 미국 증시의 호황을 나타내니까 반대로 한국 증시나 신흥국의 자금이 그쪽으로 이동할 수 있음을 염두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개별 종목으로는 아무래도 한국에서도 이제 그린 뉴딜 관련주들이 그런 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부분도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래서 다양한 정책들을 펼치겠다고 하는데 뭐 많은 분들이 좀 걱정했던 것들이 뭐 아무래도 팡주에 대한 이런 과세 이런 것들 독과점 주식에 대한 과세인데 그런 것들은 사실 2021년에는 나올 가능성이 좀 적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집권 초부터는 사실은 그렇게 좀 경기 전반에 부정적인 정책들을 하기보다는 일단 부양책으로 코로나를 종식시키는 거를 먼저 집중을 하고 2022년에나 그런 정책들이 좀 나올 것 같아서 어쨌든 올해는 좀 긍정적인 요소가 좀 더 많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요. 그리고 오늘부터는 제가 이제 보유하고 있는 주식들 리스트도 가끔씩 공유를 하려고 하는데 이것들은 절대 추천 주식은 아닙니다. 그냥 다만 저는 어떠한 관점으로 이런 주식에 투자를 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돈은 이런 흐름인 것 같다라는 그런 의견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제가 일단 보유하고 있는 주식들 리스트를 보면 자주 바뀌어요. 한 50% 정도는 장기 보유하는 것들이고 나머지 한 50% 정도는 흐름에 따라서 제가 바꾸고 있는데 어쨌든 현재 반도체는 삼성전자나 삼성 SDI를 보유하고 있고 전기차는 현대위와 현대모비스, LG전자 우선주, 그리고 2차 전지로는 LG화학 우선주, 그리고 삼성 SDI, 그리고 코로나 치료제 관련된 주로는 대웅,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그린뉴딜 관련주로는 LS와 하나솔루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는 뭐 대우건설이라든지 이런 다른 주식들도 좀 보유를 했었는데 그런 것들은 수익 실현을 하면서 정리를 했고요. 그래도 어쨌든 다 좋은 주식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관심 주식도 이렇게 방송에 가끔씩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지주사로는 SK에 좀 관심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전자로는 삼성전기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이 괜찮아서 상승 여력도 있고 관심이 있고 조선주에 대해서도 항상 관심은 있어서 이렇게 준비는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지금은 어쨌든 전기차와 반도체가 핫한 거, 뭐 2차 전지가 핫한 건 확실하지만 조만간 또 조선주의 흐름도 일정 부분 같이 병행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현대중공업주,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뒷부분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테마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는 원래 좋아하진 않아요. 뭐 아무래도 대형주 중심으로 하는데 분명히 뭐 움직임이 보이는 것들이 저도 공부하는 차원에서 있어서 삼형 ENC 같은 경우는 이번 주나 다음 주 최소한 초쯤에는 급등에 조금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저도 이제 차트 분석을 해서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보유 주식의 30% 정도는 단기로 운영을 하고 있고 많게는 한 50%까지도 단기로 하는데 어제 같은 경우만 해도 19일에 현대차를 매도를 했죠. 매도를 했다가 다시 재매수를 했고요. 그다음에 LG화학 우선 주식도 매도를 했다가 다시 재매수를 했고 SK이노베이션은 정리를 했습니다. 사실 상승이 많이 돼서 정리를 했는데 제가 그 기사를 좀 늦게 봤어요. 그 공장 조지아주 공장 SK 물론 그것도 사실은 기아차가 확정이 돼야지 사실 의미가 있는 건데 어쨌든 설이잖아요. 설. 그 애플과의 협력 설이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그렇게 크게 어쨌든 신경을 안 쓰고 있는데 어쨌든 제가 계좌 관리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고요. 하나의 제 계좌고 제가 이제 총 두 개의 계좌를 관리하고 있어서 그거하고 이제 해외 계좌 테슬라 100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까지 합치면은 두 달간 한 1억 4천 정도 수익을 내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오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현대위와 그 LG화학우도 재매수를 했어요. 재매수를 또 했고 신용을 쓰기도 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사실 100주 추매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는 이제 이렇게 직접 제가 투자를 하거나 뭐 직접 할 것만 소개를 하지 뭐
어중이 떠중이 주식 다 소개하진 않거든요. 뭐 그럴 시간도 없고. 근데 어쨌든 뭐 제가 옳다는 말이 아니라 저는 어쨌든 이런 관점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직장인이기 때문에 MTS를 뭐 하루 많이 해봐야 한 20분, 30분밖에 못 하잖아요. 점심시간, 장초밖에 못 하니까 그냥 그런 흐름 안에서도 뭐 거래할 수 있는데 수익을 내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증시 흐름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리고 또 MTS를 보기 전에 제가 이제 사실 15일과 18일 방송에서 신용대출 제한이 증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좀 많이 말씀을 드렸었어요. 저마저도 신용대출 제한 때문에 더 신용을 못 쓰니까 사실은 투자금이 바닥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용융자를 다 땡겨서 썼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어제 풀렸거든요. 19일에 삼성증권이. 그래서 저도 사실은 아까 그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그거 현금 제외를 하고는 나머지 두 개는 다 신용으로 했어요. 신용을 해서 그거를 절대 권장하는 건 아니고요. 저 같은 경우는 경매를 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좀 여유 자금이 있어서 이제 그런 것들로 말 그대로 좀 문제가 생겨도 뭐 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했던 거고요. 어쨌든 제가 조정 원인을 이렇게 말씀드리면 일주일째 저희가 조정이다가 어제서야 조금 풀렸었잖아요. 기관과 외국인들이 다시 매수를 하면서. 그래서 원인들을 보면 어쨌든 수익 실현이 가장 컸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채권에 대한 뭐 얘기들도 좀 흘러나온 것들, 그리고 비트코인도 그 당시에는 좀 하락을 했었다 지금 약간 다시 올라갔죠. 그리고 환율, 그다음에 공매도 문제도 사실은 계속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우려고요. 저도 당연히 우려를 나타내고 있고, 그거 외에 이제 북한 리스크라든지 전 사실 7번, 7번째인 가계부채를 가장 크게 봤었거든요. 제가 당장 느꼈었던 감정이기도 하고 어쨌든 연기금 리밸런싱과 함께 신용대출 제한을 증시의 가장 큰 악재로 봤었거든요. 그래서 그 제 관점하고 비슷한 오늘자 기사가 있어서 지금 잠시 후 소개를 하도록 하고요. 이렇게 일시중단이 떴었다가 이제 오늘 회복이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신증권은 18일부터 대출 제한을 한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관련된 기사가 어제자 기사가 제가 평소에 생각하는 거랑 좀 많이 비슷해서 이제 소개를 좀 드리겠는데요. 코스피가 2.61% 올랐죠. 근데 대형주 위주로 사자 행렬이 됐었고 시총 대부분 다시 이제 상위권 부분이 다시 상승을 했고, 근데 반대로 전날 충격에 1조 원 순매도가 일어났다. 개인 투자자들은. 그래서 오히려 기관과 외국인이 좀 돌아오면서 코스피 상승을 이끌었고요. 하락한 종목이 참 슬픈 일이죠. 셀트리온, 대웅이 언급이 됐어요. 100개사 중에서 주가가 하락한 종목이 5개밖에 없었대요. 근데 어쨌든 그만큼 그래서 제가 오늘도 사실은 현대차, 기아차만 다루려다가 대웅, 셀트리온도 이 기사를 보고 사실은 좀 더 언급을 좀 하고 싶어서 저도 물론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요. 대웅과 셀트리온 아직도 많이 들고 있어서 이제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전기차 관련주랑 뭐 2차 배터리 당연히 지금 핫하죠. 핫하고 저도 이제 주도주라고 12월 말부터 계속 얘기를 해왔었어요. 제약바이오에서 일로 주도주 섹터가 변했기 때문에 이쪽으로 비중 축소를 하고 이쪽으로 좀 옮겨가야 된다고 말을 해왔고요. 그래서 어쨌든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도 많이 올라갔고 어쨌든 공매도 부활과 신용대출 축소를 가장 큰 영향으로 보고 있고요. 개인이 이날 하루에만 삼성전자를 1735억 원어치 순매도를 한 게 일단은 물론 뭐 오너리스크가 있긴 했었지만 좀 그 부분은 예전에 없었던 흐름이라서 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방준비제도가 뭐 이렇게 바이든 행정 초기부터 뭔가 이렇게 제동을 걸 만한 그런 이유는 적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많은 전문가들도 급락을 예상하고 있지 않고 단기 조정으로 끝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지금 예수금도 사실은 많이 있기 때문에 좀 관망세로 있는 것 같아요. 개미들이 뭐 아직 돈이 많은데 관망세로 있다가 좀 더 확실해지면은 들어가려고 하는 것 같고요. 어쨌든 제가 이거는 12월 말에 제가 제약바이오주 섹터에서 반도체 2차 전지, 전기차로 이동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었던 건데 그 내용을 잠깐 볼게요. 인데요. 어쨌든 저도 물론 11월 달에 주식을 시작해서 제약바이오를 통해서 뭐 제약바이오로 거의 3분의 2 정도의 수익을 올렸으니까 뭐 한 3천만 원 정도는 제약바이오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호황을 충분히 누렸는데 저는 이제 정리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도 3월 달부터는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 백신 투여도 시작이 되고
종식에 대한 기대감은 올해와 또 달리 내년엔 더욱 커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1월, 12월을 상승을 이끌던 제약바이오주의 주도주 섹터가 결국엔 1월 치료제 개발 긴급 승인을 고점으로 끝으로 2월부터는 반도체나 2차전지 또는 과거에 호황을 누리던 건설, 선박, 여행주 이런 곳으로 다시 변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얼마 남지 않은 제약바이오의 호황기를 1월 이벤트를 기대해 보면서 보유하는 관점을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렇게 제가 어쨌든 1월까지는 정리가 좀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1월 이벤트라고 말씀드렸 거는 조건부 승인 이벤트하고, 그다음에 조건부 승인을 아직도 이제 앞두고 있는 곳들이 좀 있죠. 뭐 대웅도 좀 앞두고 있고, 지신녹십자라든지 이런 곳들이 앞두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일부 상승, 셀트리온도 물론 뭐 재료 소진이 좀 빠르긴 했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도 있고, JP모건 컨퍼런스에서도 사실 상승했던 제약바이오주들이 꽤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 당시에도 사실은 대웅과 그 현대바이오가 하한가를 맞으면서 분위기가 확 꺾였거든요. 확 급격히 꺾였는데 그나마 이제 JP모건 컨퍼런스하고 하면은 뭐 언론에서 좀 노출량 증가하고 하니까 조금은 그래도 제약바이오로 좀 분위기가 다시 돌아오지 않겠냐라는 관점이었었고, 근데 아니나 다를까 뭐 1월 초부터는 뭐 반도체로부터 시작해서 2차 전지로 핫하다가 이제 전기차가 이번 주부터 완전 점령을 했죠. 그러니까 그만큼 기회비용이잖아요. 결국에는 돈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에 있는 돈을 더 이상 넣지 않고, 뭐 이렇게 보통 같았으면 사실은 셀트리온 추매를 굉장히 많이 했을 만한 분위기인데 그런 분위기가 안 되는 거죠. 지금 전기차나 이런 데 눈에 보이는 돈이 올라가는 그 주가들이 훨씬 더 많으니까. 그리고 일단 삼성전자를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어서 19일에 어쨌든 삼성전자가 이재용 부회장이 18일날 구속이 되고, 그래서 이제 2년 6개월 중에서 이제 1년 6개월이 남은 상황이죠. 그래서 어쨌든 보면은 특이한 사항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개인이 많이 팔았다는 게 특이한 거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뭐 어저께만인지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돌아올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연기금이 아직 조정이 다 끝나지 않았거든요. 비중 조정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기관들이 이렇게 투자를 했다는 거는 증시 입장에서는 일단 고마운 일이긴 하지만 또다시 뭐 조정이 그제와 같은, 그러니까 그 지난주 내내와 같은 그런 조정이 다시 오면은 또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또 개미들이 느끼는 허탈감도 좀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리고 관련 기사를 좀 보면은 이 내용은 과거에 이재용 부회장이 한번 구속이 됐었잖아요. 그때도 징역을 살았었는데 그 기간 동안의 주가 변화에 대한 내용이에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젊은 부자들 커뮤니티를 운영하다 보니까 그 삼성전자가 또 얼마까지 갈 건지 아니면 조정이 또 언제까지 이어질 건지 오너 리스크에 대한 질문도 좀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견해로도 어쨌든 삼성은 현재 글로벌 기업으로 각 분야에 또 전문 경영인 체제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물론 뭐 오너 중심이긴 하지만, 그래서 감옥에 있다고 해도 사실은 변호인 접견을 통해서 매일 의사결정도 실시간으로 할 수가 있고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 악재 외에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래서 18일 날 좀 빠졌고 어제 같은 경우도 개미들이 많이 팔긴 했지만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이번 기회에 사세 경영이 없다고 말했었잖아요. 그 부회장이. 그래서 삼성과의 전문 경영이 체조로 결국에는 변환을 해내야 되는데 그 과도기를 극복할 수 있는지 어떻게 보면 좀 체질 개선에 대한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지금은 삼성물산과 그 제일모직이라든지 이런 문제들도 아직 끝나지 않은 소송 문제들이 좀 남았기 때문에 이번에 오너 리스크가 없다는 게 어느 정도 입증이 되면은 사실은 더 글로벌 기업으로 나갈 수 있는 투명할 그 외국인 투자자들을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계기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뭐 신한투자 금융 이제 연구원들이 했던 말, 이런 것들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단기에 그쳤다. 그리고 과거 사례를 보면은 주가는 결국 본업 가치를 따라갔다. 그리고 체계적으로 갖춘 회사이기 때문에 주가가 단기적으로는 있어도 중장기 펜더멘털을 변함이 없다. 그리고 여기도 보면 써 있죠. 2017년 2월 17일에 그 삼성전자 주가가 이재용 부회장이 처음 구속된 그 기간 동안에 2018년에 더 상승을 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주가가 오히려 26.5% 상승해서 코스피 상승률보다도 더 높았다. 그래서 제 생각도 그렇고 전문가들의 의견도 그렇고 큰 리스크는 없을 거다. 뭐 단기 액자 외에는 특별하게 영향이 미치지 않을 거다라는 게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기아차, 현대차의 20일 주가 전망도 보면은 일단 관련된 기사를 보는데 사실 공시 자료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 기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언급은 하고 싶진 않아요. 어쨌든 설이고 저는 이런 것들을 별로 좋아하진 않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16.6% 급등했다는 얘기고 시총 10위까지도 갔었다는 거고 SK이노베이션제 오늘 팔았는데 그 공장과 가까운 조지아 공장 그래서 이제 더 많이 오른 거죠. 그 내용을 보면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아차는 제가 뒷부분에 이제 증권사 레포트도 첨부를 했지만 신차 라인업도 있고 실적이 좋기 때문에 거기다가 플러스해서 애플카 생산 기대까지 겹쳤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플카만 가지고 이렇게 뜬 건 아니죠. 그래서 물론 애플카가 알려지기 시작한 2시경부터 이제 많이 급등은 하긴 했지만 그래서 뭐 그렇게 해서 뭐 16%까지 올라간 거는 당연히 그 영향이 있죠. 그리고 또 SK이노베이션은 여기 써 있는 것처럼 현대차 그룹의 EGMP용 그 배터리 1차 물량을 수주하기도 했었던 그 기업이고 조지아 근처에 공장을 짓고 근데 사실 이것도 LG화학과의 소송이 아직 끝나지 않아서 이것도 좀 리스크가 있잖아요. 지금 미국 공장 다 철수해야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특허 분쟁이 아직 마무리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항상 SK이노베이션을 보면서 조금 걱정이 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기아차가 작년에 굉장히 영업이익이 컸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2022년에는 연간 영업이 뭐 4조 원을 넘어설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그만큼 실적이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투자증권에서 1월 18일자로 한 증권사 레포트를 잠깐 보시겠는데 이거는 애플카가 반영되지 않은 리포트예요. 근데도 실적도 좋고 결론적으로 목표가를 93,000원으로 상향 조정한다는 내용입니다. 내용 간단하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도 보면은 뭐 순이익 144.5% 마지막 분기에서 상승한다는 내용이고 재무제표도 보면은 뭐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다 상승하고 있고요. ROE 같은 경우도 10.2%, PER도 9.0%, 뭐 다 괜찮은 수치로 좀 개선이 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개선이 되는 것도 중요하고 실적도 좋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뭐 미국 내 판매, 뭐 기업자 소유소 판매, 뭐 이런 점유율 추이 이런 것들 일부 상승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고요. 그렇다면은 그 내일의 주가는 어떨지 MTS를 일단 호가창을 한번 볼게요. 저 같은 경우는 기아차는 매수는 하지 않았고요. 그 현대차하고 현대위아 제가 지금 섹터별로 이렇게 저는 정리를 해놨는데 여기네요. 사실 이게 제가 6시가 되니까 이게 하나도 안 보이네요. 원래는 이거 장을 좀 보여드리면서 흐름을 좀 이렇게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어저께 종가 기준으로 너무 늦으니까 이렇게 되네요. 호가 보면은 시간의 단일가가 9.93%에서 현재 위아가 저는 이 현대 위아하고 모비스를 했거든요. 왜 그 이유는 왜 현대차와 기아차를 안 하고 왜 그 두 개를 했냐고 물어보시면은 저는 사실 이것들이 더 변동성이 좋기 때문이에요. 상승 여력도 더 많다고 생각을 하고 최고점도 더 퍼센트가 높고요. 그러니까 최고점과 모비스도 지금 9.86이죠. 현대차는 오히려 현대차가 더 낮던데 제가 아까 낮에 확인했을 때는 7.27이고요. 아무래도 뭐 시총도 영향이 있겠죠. 9.9. 기아차는 좀 높고요. 근데 어쨌든 자금 대비해서는 투자하기에는 사실 현대위아나 모비스도 괜찮아서 저는 했고요. 아무래도 차트를 보면은 예를 들어서 현대위아 같은 경우는 그 대신에 단점은 변동성이 큽니다. 변동성이 커서 그건 것도 고려는 하셔야 돼요. 지금 오늘 많이 올라와서 지금 어쨌든 고점이 93,000원까지도 찍었었고 93,000원이 1월 19일에 했었고 지금 88,600원인데 그만큼 변동성이 커서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시총이 있으면서도 변동성 큰 거를 좀 좋아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장초에 많이 올랐을 때 이 지점에서 한번 사서 실현 수익을 거두고 그다음에 다시 그럼 쭉 빠지잖아요. 쭉 빠지고서 이제 저점에서 다시 한번 매도를 하거든요. 어저께도 그런 방식으로 해서 제가 한 400만 원 정도 실현 수익을 내고서도 다시 보유를 했으니까 어쨌든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서 현대위아를 했고요. 반대로 현대차 같은 경우는 그냥 계속 오르기만 하죠.
특별히 이렇게 빠지는 구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스타일의 문제인데 빠지는 구간이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더 있죠.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그 전날 사거나 장초에 사서 그냥 쭉 가지고 있으면 되니까. 그리고 또 뭐 많이 그렇게 싫다고 실제로 오늘은 또 많이 올라가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현대위아 같은 경우는 이틀 전에도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이유로 해서 저는 그 두 가지 주식을 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일의 주가는 물론 당연히 상승은 하겠지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는 변동성이 굉장히 큰 장이다 보니까 조심해야 될 거는 재료 소진하고 바로 빠질 수도 있어요. 이게 시작가가 최고가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지금 어제 이미 재료가 나와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주가에 반영이 된 부분이잖아요. 현대차라든지 기아차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덜 빠지겠지만 위아 같은 경우는 위아나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어, 장초가가 최고가일 가능성도 있어서 사실 직접 관련주는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실시간으로 조금 장초에는 대응할 수 있어서 근무 여건상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는 저도 뭐 9시 반부터는 다시 이렇게 근무를 해야 되거든요. 그 집중을 해야 되니까 어쨌든 그게 가능하니까 그런 거지. 사실 직장인들한테는 그렇게 따지면 변동성이 있는 위아나 모비스가 어떻게 보면 좀 안 맞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각각의 이제 근무 환경에 따라서 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대용 셀트리온도 지금 빠르게 해볼게요. 제가 사실 콘텐츠로 많이 다뤘어요. 대용 셀트리온은 언제 오를까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경고 해제 종목에 따라서 뭐 주가 상승하는 거 이런 것들 다 예측을 했었고 실제로도 거의 다 맞았었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뢰를 보내주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 부분들은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 전 방송 중에서 대웅지학 셀트리온 편이 한 두세 개씩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1월 18일에 어쨌든 다들 알다시피 코로나 치료제 허가 제한을 했죠. 제한을 했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 조정을 되고 있고 오히려 저는 18일 새벽에 아침에 제가 방송을 찍었을 때는 저는 이렇게 반등 이렇게까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 한 4, 5%까지 반등했다 다시 푹 떨어졌잖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그거보다는 처음부터 뭐 반등해봐 미비할 거고 월화수 뭐 바이든 취임식까지도 계속 조정이 올 거다라고 예측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그 흐름에 맞는 것 같고 어, 왜냐면 재료 소멸이 사실 크잖아요. 그러니까 뭐 대부분 다 알고 있었던 내용보다도 오히려 더 못한 내용이 발표가 된 거다 보니까 당연히 그런 부분에 대한 리스크는 좀 처음부터 생각을 좀 하셨어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그래서 추매를 좀 조심해야 되는 거죠. 어차피 고점에 물려 있으신 분들은 이러나 저러나 큰 차이는 없는 것 같고요. 추매는 좀 조심해야 되죠. 어떻게 그때처럼 막 2%, 3%까지 상승한 상태에서 추매를 하면은 말 그대로 5, 6% 하락해서 마감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큰 피해를 낼 수가 있으니까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고 어쨌든 자문단 의견은 뭐 다들 알다시피 이렇게 있고 셀트리온 조정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요. 2주간 20% 상승했다고 제가 지난번 콘텐츠로 말씀을 다 드렸거든요. 12월 말부터 2주간, 겨우 2주간 20%나 급등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지금 대부분 다 빠진 거고요. 물론 그거보다도 좀 더 빠졌죠. 지금 현재는 한 25% 정도 빠졌으니까 최고점 대비하면은. 근데 당연히 조정이 올만 했으니까 조정이 온 거고. 그다음에 뭐 외국인 기관들이 5일 연속으로 매도를 했고 마지막 날에는 개인 투자자들이 팔긴 했는데 그것도 의견이 좀 분분하긴 하더라고요. 뭐 근데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는 뭐 공매도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저는 어쨌든 공매도 수량 자체는 별로 줄지 않아서 크게 이렇게 연관성은 현재까지는 찾을 수 없는 것 같다. 하지만 저도 당연히 공매도 폐지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급락치고는 사실 대웅이나 현대바이오는 뭐 특별한 이유가 그 대웅도 물론 그 이상 탑라인 발표가 조금 애매해가지고 하락한 것도 있지만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는 그냥 덩달아 그냥 같은 날 한가 맞았잖아요. 한가 맞고서 또 하락하고 해가지고 50%까지 다운됐어요. 이틀 동안에. 그러니까 그런 거에 비하면은 그래도 지금 거의 일주일 동안 한 25%, 23% 정도 빠지고 또 반등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 거에 비하면은 훨씬 낫다. 그리고 또 셀트리온 자체야 뭐 글로벌 그러니까 국내 제약 매출 1위 기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다 조정할 수 있는 그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어쨌든 제약사 리포트 1월 14일자 나온 건데 국내 식약처 조건부 허가 가능성 매우 높다고 나와 있고요. 맨 밑에 보면은 해외 승인 여부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 그래서 해외 승인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리포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저도 그 전문가들의 의견이니까 그런 부분을 신뢰하고 있고 그래서 결과는 또 유의미했으니까 당연히 미국 판매라든지 유럽 승인도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같은 항체 치료제인 리제네론이나 일리아 릴리가 그렇게 조건부 승인이 나면서 글로벌 승인이 나면서 주가 상승했던 추이를 마련했던 그
증거사 레포트고요. 이것도 사실은 제가 1월 초에 썼었던 장표 그대로 가져왔는데, 왜냐면 내용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재료 소멸 하락은 전 처음부터 얘기를 했었어요. 처음부터 얘기했었고, 왜냐면 식약처 승인도 사실은 그게 큰 호재가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건 어느 정도 다 예상된 일이잖아요. 이미 주가에 선 반영된 것들이고, 오히려 매출이 나는 게 중요한 거죠. 이게 실제로 우리나라야 뭐 사실 코로나 치료제가 쓰여봐야 얼마나 쓰이겠어요. 그거보다는 미국이라든지 유럽과 계약하면 이제 그게 바로 실적인 거고, 그게 바로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큰 재료가 되는 것들이죠. 그 전에는 제가 아시아나 대한항공 계속 얘기도 드리지만, 과정이 1년 가까이 걸리잖아요. 뭐 굉장히 긴 과정의 여러 단계일 뿐인데, 당연히 재료 소멸되면 바로 급락하죠. 그거는 뭐 아시아나 대한항공은 안 그랬나요? 좀 그런 관점으로 좀 생각하시면 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식약처 조건부 허가가 당연히 2월 초에 이루어질 것이고, 그때는 일부 또 상승했다가 또 다시 빠지겠고, 4분기 실적 발표가 이제 어닝 시즌이 되니까 2월 달에 있잖아요. 그때도 실적 좋잖아요. 셀트리온은 자신 있는 건 어쨌든 실적이니까. 그래서 그때도 상승을 하겠고, 그다음에 그거 외에도 바이오시밀러 3상을 좀 진행 중인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 발표 뭐 이런 것들, 또 추가적인 3상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당연히 그러니까 진행이 되겠고, 그다음에 글로벌 결국에는 계약 체결이 돼야지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있었던 매출과 플러스해서 코로나 치료제 매출도 발생한다. 그게 뭐 몇천억 될 수도 있고 1조가 될 수도 있다. 이러면은 뭐 당연히 글로벌 제약사로서 또 입지가 견고해지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현재 이제 코로나 치료제 처방이 가능해진다는 거는 이제 뭐 이렇게 네 군데가 그래도 좀 주도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대웅, 호스타 정도 당연히 구강약으로서 일단 가격 메리트가 있고 안정성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좀 더 또 다른 경쟁력이 있다고, 셀트리온과 달리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 네 곳이 가장 인접해 있는 제약사고, 지시녹시자 같은 경우도 아마 2월 중에는 이렇게 식약처 조건부 허가를 신청은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유는 저는 단순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약바이오가 그러면 왜 이렇게 19일 같은 건 장이 좋은데도 이렇게 처졌냐. 그러니까 뭐 말 그대로 다 하라 그랬잖아요. 제약바이오들이. 결국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주도주 섹터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게 가장 크다고 봐요. 이제 많은 매력을 못 느끼고 있는 거죠. 뭐 항암이라든지 이런 뭐 개별 재료들이 있는 것들이면 모르겠지만, 코로나 치료제는 제가 그때도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백신이 이제 투여가 되고 국내 치료제 개발되고 하면 사실은 끝이라고 봐야죠. 그리고 결국에는 해외 수출을 누가 더 잘할 수 있냐가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약 편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대웅제약 같은 경우도 상승 준비는 완료됐다고 제가 했던 거는, 제가 기존 방송을 보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현재 대웅과 대웅제약의 경고 해제가 됐죠. 그래서 충분히 다 말 그대로 대출 받아서 신용융자 받아서 투자할 수 있는, 그 전에는 그게 묶여 있었기 때문에 과열 종목으로 묶여 있어 가지고 결국에는 빚을 못 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는 가능해졌으니까 재료만 발생한다면 충분히 뭐 상한가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다. 그러니까 조건은 다 완성이 된 거죠. 현대바이오도 마찬가지고. 근데 현대바이오도 그렇고 대웅도 그렇고 대웅제약도 그렇고 재료가 없잖아요. 재료가 발생하지 않으면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거죠. 근데 어쨌든 대웅제약과 같은 경우도 지금 호이스타정 3상, 그다음 팩스프라잔 중국 3상, 그 DWR 그 구충제죠. 구충제로 그 코로나 치료제를 했었던 그것도 어쨌든 2.3상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조건부 승인 이벤트 이런 것들 때 이제 반등이 분명히 일어날 것이고, 대신에 또 아까 말한 대로 셀트리온처럼 재료 소진에 따라서 또 하락이 있을 수는 있죠. 하지만 결국엔 이것들도 뭐 결국엔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은 사실 이런 기회를 틈타서 좀 탈출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물타기를 해서 이 역에서 좀 익절을 하거나, 좀 이런 방식으로 좀 어느 정도는 이제 사실 기회비용이잖아요. 저도 많이 물려 있어요. 많이 물려 있는데 안타까운데 어떻게 해요. 그래도 내가 손해를 좀 보더라도 지금 사실은 오를 주식들이 다 눈에 보이는데, 전기차라든지 뭐 이런 2차 전지주 올해 너무 좋을 것 같은 주식들이 보이기 때문에 사실은 빨리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게 어느 정도는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최대 맥시멈이 저는 2월 초라고 봅니다. 2월 초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흐름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 외에도 호스타 뭐 임상 진행 사항 이런 거 했고요. 결국엔 뭐 K바이오에 대한 기대감인데, 사실은 이것만 가지고 버티기에는 좀 넉넉하진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적 자체가 원래부터 좋았었던 곳이려면 모를까. 근데 대웅과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2만 원대 주가였다가 지금 현재 많이 코로나
하면서 많이 올라간 거잖아요. 대웅제약은 좀 그렇진 않지만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도 유동성이 아무리 좋은 장이라고는 하지만 생각은 하고 있어야 될 것 같고 지금 국내 기업들이 개발 중인 코로나 백신인데 사실 이거는 치료제한테는 더 좋지 않죠. 이거마저도 개발이 된다면은 지금 여기에서도 정부에서도 지금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뭐 이렇게 투자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치료제 입장에서는 사실은 현재는 좋은 상황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 그나마 그 제약바이오 전체가 지금 어쨌든 하락세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분위기 전환을 할 수 있는 거는 JP모건 컨퍼런스는 이제 이미 끝났고요. 1월 13일부터 16일까지 해서 그 당시에 뭐 한미약품이라든지 뭐 오를 수 있는 것들은 많이 올랐죠. 올랐고 그나마 미국 암학회가 이제 4월 달에 있어요. 그래서 그때 그다음에 미국 임상 종양학회 뭐 이런 것들이 이거 글로벌 행사거든요. 그래서 이때 뭐 발표를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계약이 이루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그나마 이게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올해에서는. 그래서 어쨌든 뭐 코로나 같은 경우도 이제 미국도 올해 중반 정도 되면 이제 집단 면역이 어느 정도 형성되기 시작을 하면 그만큼 우리나라도 좀 거기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떨어질 거기 때문에 주식 시장 자체에 대한 관심이 떨어질 수도 있죠. 그 당시쯤 되면은 뭐 부동산에 대한 대책도 어느 정도 나올 거고, 그다음에 대선 전국 들어돌고 하면은 또 테마주 쪽으로 몰릴 거고 하니까 그래서 하여튼 저도 마찬가지로 물려 있지만 지금 정리를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대신에 이제 셀트리온과 전 대웅 두 개 다 이제 물려 있는 상태인데 셀트리온과 같은 경우는 사실 큰 걱정은 안 하고 있어요. 큰 걱정을 안 하고 있고 대웅이 좀 문제죠. 그래서 이제 대웅도 제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손절을 하려고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이 별로 없어서 관심주 리뷰를 간단하게 하면은 뭐 보유 주식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오늘 이제 현대유하고 모비스의 장초 상승을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많이 올라가면 한 15%까지도 좀 상승하고 있는 예상을 하는데 대신에 아까 제가 계속 말하는 대로 왜냐하면 저는 이제 제 방송을 많이 듣는 분들은 주식 입문자들이 많잖아요. 이게 계속 우상향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착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계속 지금 그린 뉴딜 때도 그렇고 바이든 취임식 때도 그렇고 그 전에도 그렇고 패턴을 보면은 장초에 상승했다가 금방 또 소멸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고점이라고 어느 정도 생각하면은 이렇게 흐름이 꺾이기 시작한다고 생각하면 그때 그냥 바로 실현 수익을 하고서 다시 저점에서 재매수를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저는 조금 더 낫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저도 지금 마찬가지로 오늘 고점에서 실현 수익하고 뭐 현대위아나 모피스 계속 보유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유하지 않는다는 말은 이 주식을 지금 보유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오늘 오르면 팔고서 다시 오후에 사던가 내일 사던가 할 거예요. 다시 조정이 오면은. 그렇게 해도 저는 오히려 수익을 더 내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투자하는 사람도 있다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도 아까 SK 뭐 이런 거 다 말씀을 드렸었고, 제가 이제 그 뒷부분에 그 현대중공업주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단한 기사를 보면은 이게 저는 당장 오를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지금은 당연히 전기차, 2차 전지, 반도체가 핫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신에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상승세가 뭐 2월이건 3월이건 있을 수가 있으니까 미리 준비하는 보통은 이제 저점에 사기에는 사실은 이미 오른 다음에 사는 거는 지금 반도체 아까 말한 그 세 가지 종목은 이미 다 올랐잖아요. 사실은 지금 들어가면 고점에 들어가서 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뭐 고점에 들어가서 실현이익을 거두고 있고 저 같은 경우는 또 시드를 많이 투자하다 보니까 2% 3%만 해도 뭐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돼서 하고 있지만 보통 직장인 투자자들은 뭐 여유돈이 한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점에서 사실 사두고 그게 많이 상승을 20% 30% 상승을 하면 그게 수익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미리 대비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하나 중에서 이런 선박주가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거는 현대중공업주 회장이 그 2021년 신년사 1월 11일에 했던 내용인데 결국에 여기 다 들어있죠. 올해 대우조선해양 인수 본계약이 있고 그다음 두산인프로코어 인수 계약이 있어 두 가지나 M&A가 빅딜이 있어요. 그게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편이고 그래서 저도 이제 오늘 이걸 소개를 드리는데 1월 14일자 기사에 보면은 두산인프로코어는 매각 부담 덜었다. 이렇게 긍정적인 반응이죠. 그래서 이 뒷부분에 보면은 올해 1월 31일까지는 주가 매매 계약 체결하고 이것도 어느 정도 확정적이긴 해요. 확정적인데 어쨌든 4월 안에는 상반기 안에는 최소한 두산인프로코어도 합병이 마무리가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글로벌 시장 5위, 우리나라에서는 1위가 되겠죠. 그리고 그 외에도 조선도 사실 지금 수주가 막 밀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작년 말부터 막 수주가 급격하게 들어오고 있고 실적도 굉장히 좋은 편인데 사실은 이거는 좀 오랜 기간 동안 진행이 되는 건데 이유에서 승인을 안 내줘서 계속 미루고 있어서 좀 딜레이는 됐거든요. 딜레이는 됐지만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고 이거마저도 어쨌든 지금 카자흐스탄, 싱가포르, 중국은 무조건 승인 받아냈고 유럽연합 심사만 남았는데 이제 이것도 3월, 4월 안에는 정리가 될 것이다. 그래서 당연히 3월만 승인이 되면은 주가 상승이 크게 될 것이고 앞으로도 더 이제 기대되는 부분들이니까. 그리고 구리 가격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장표를 준비한 거는 바이든 친이지가 아무래도 그린 뉴딜주 관련해서도 LS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보유 주식이기도 한데 구리가 상승하고도 좀 많이 연관이 있거든요. 근데 앞으로도 구리가 상승이 계속 된다는 레포트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아무래도 구리라는 게 결국엔 건설에 많이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구리가 상승은 결국에는 건설의 호황하고도 맞물려 있거든요. 그리고 또 뭐 해저 케이블이라든지 이런 것들하고도 이제 관련이 있어서 그린 뉴딜 관련주로서도 괜찮고 구리가 상승하면은 LS 같은 경우도 좀 지켜볼 만은 하다. 대신에 제가 조금 LS를 지금 2달간 거래를 하면서 느낀 점이 변동성이 좀 있어요. 변동성이 좀 있는 주식이란 거는 그러니까 그 시가총액에 대비해서는 이제 그런 부분은 좀 주의할 사항인 것 같고요. 그리고 M&A 같은 경우도 뭐 이거 말고도 다 이제 많은 M&A들이 좀 진행 예정인데 2021년에도 M&A 관련 수혜주라든지 관련주 같은 경우는 항상 좀 지켜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실 M&A 체결 직전에만 들어가도 어느 정도 큰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도 항상 좀 염두에 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투자 관점을 좀 말씀드리면은 아무래도 제 주변에서도 어떤 식으로 좀 투자해야 될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근데 저는 원칙보다는 이렇게 이건 저만의 투자 방식이에요. 이게 무슨 어떤 책에 나와 있는 걸 제가 본 것도 아니고 어 결국에는 저희가 저희 같은 젊은 직장인들이 들어오게 된 이유는 예금은 너무 금리가 낮고 그렇다고 아파트 하기엔 돈이 없어서 들어왔잖아요. 그러면은 예금보다 수익 조금 높다고 해서 들어온 주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일확천금 무슨 로또를 그런 욕심을 부리지 말고 한 주당 일주일에 3, 5% 정도만 이득을 보자. 그렇게만 해도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예금은 1년에 2%잖아요. 근데 일주일에 3%면은 한 달이면 한 10%가 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기준 정도로만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저는 매일 한 2%에서 5% 정도 수익 실현을 하고 있거든요. 거의 매일 거래를 하고 있으니까. 그나마도 저도 아침에 장초에 출근하자마자 거래하고 점심시간에 한번 거래하고 그러다 보니까 최고점에 못 팔고 최저점에 당연히 못 사죠. 저는 전업 투자자가 아니니까. HTS 한 번도 켜본 적 없어요. 저는 MTS로만 하거든요. 그러고서 이제 뭐 화장실 갈 때라든지 시외 거래하던가 막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만 해도 평균 3% 정도 돼요. 하루에. 그러면 그 요새 졸리 대표님 그 강연에 복리의 힘 그런 거 아시죠? 3%가 적은 돈이 절대 아닙니다. 이게 매일 3%면 한 달이면 5천 벌 수도 있어요. 1,000만 원을 시작을 해도.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충분히 우리가 하루에 솔직히 한 10만 원만 벌어도 얼마나 큰 거예요, 그게. 그건 거의 월급이랑 맞먹는 수준인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마음 편하지 않나 싶고요. 직장인 입문자들은 일단은 물론 이 방송을 들으는 분들 중에 기분 나빠질 수도 있는데 저는 일단 테마주 동전주들은 직장인 입문자들은 안 하는 게 좀 낫다고 생각을 하고 왜냐면 대응하기가 힘드니까 스트레스도 너무 많이 받고 저희 주변에 물려있는 사람 너무 많거든요. 주식을 꽤 많이 했다고 하는데도 물려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량주는 거기에 비하면 조금 덜 하잖아요. 어쨌든 시총 30 이내에 대형주부터 좀 시작하시기를 그러다 나중에 실력이 늘면은 그때는 뭐 테마주나 뭐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거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허황된 거보다는 아무래도 부수입 정도 우리가 직장 외에 약간 부수입, 직장 수입보다 더 좋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려면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시간 많이 투자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생활의 밸런스가 깨질 수가 있으니까 지금이야 장이 좋으니까 그렇지만 나중에 이렇게 막 조정장이 일주일만 와도 제 주변 사람들 다 흔들리는데 이 조정장이 예전에 박스 피었을 때는 6개월도 진행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견딜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부수입 정도로 그냥 조금씩 뭐 예를 들어서 뭐 네이버 인플루언서나 이런 거 하면은 돈 조금씩 들어오잖아요. 약간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은 주식도 아무래도 재밌게 오래 할 수 있다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증권가의 이제 오랜 격언으로 소문의 사고, 기사의 판단하는 요새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차피 우리 같은 개미가 좋은 소문을 신뢰할 수 있는 소문을 들을 수 있을 리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기사 떴을 때 빨리 사고 빨리 팔면 이득이다. 저는 이거는 경매 강의 때도 제가 항상 하는 말이에요. 세종시 뭐 호재 있다고 기사 뜨면 그날 바로 내려가가지고 계약만 해도 1, 2억 이득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랑 똑같아요. 공시와 기사만으로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고 다만
공시와 기사는 좀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는 매체면 신뢰를 해야죠. 그럼 더 주저하지 말고, 왜냐하면 이게 몇 분 차이로 몇 시간 차이로 다 이렇게 모든 게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해서 큰 욕심 부리지 말고 수익 실현을 하면은, 그래도 그렇게만 해도 하루에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셨으면은 뭐 일단 직장인 입문자한테는 그런 방식도 괜찮지 않냐라는 게 제 오늘의 그 조언이었었고요. 그래서 어쨌든 제 투자 원칙들이 정답은 아니지만 그냥 하나의 직장인 부업 투자자로서의 관점으로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오늘 1월 20일 관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운영 중인 네이버 카페 젊은 부자들 아시죠? 그래서 거기 뭐 아파트 청약, 부동산 경매, 뭐 인스타그램 키우기 뭐 다 이런 거 있으니까 뭐 관심 있는 분들은 네이버 카페 이름 검색하셔서 젊은 부자들이라고 하면은 한 2,000명 정도 가입한 카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입하셔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젊은 부자님들 오늘도 성공 투자하세요. 감사합니다.